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좀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5번째 시간 두 번째, 5강 두 번째 시간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한국의 놀이, 엔조이 플레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 엔조이 플레이 중에 이제 트레디셔널한 부분으로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트레디셔널 부분에 대한 하나의 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놀이, 엔조이 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문화답사 중에 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한국의 놀이 문화. 그 놀이 문화를 각자 고유의 방식으로 배워나가는 것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런 맥락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서 두 번째 시간도 함께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민속놀이를 이제 그 시대적으로 구분한 게 지난 시간의 과제였다면,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민속놀이의 종류를 이제 종류별로, 그러니까 유형별로 한번 분류해서 설명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민속놀이의 종류는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생활 환경에 따라서 놀이는 달라요. 그러니까 놀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규칙이나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엔조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활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어떤 요소들 사이에서 그 공간이나 사람의 숫자나 놀게 되는 어떤 시간이나 여건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놀이도 당시 여러 역사들의 어떤 활동 계획을 거쳐가면서 이 생활 환경에 따라서 거의 변화를 많이 맞이한다는 거죠. 자, 그걸로 이제 풀이를 해볼 수 있는데, 자, 번화한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소박한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티와 컨츄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고 되게 목가적이고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시간적이고 공간적 여유가 있는 지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는 그 놀이 문화가 다르게 발달하죠. 뭐 당연한 걸 수 있어요. 이제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도시 사람은 전국 각지로부터 모여드는 경우가 많고 2대나 3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2대나 3대를 같은 집에서 사는 일이 적어요. 그러니까 대가족이 적다는 거죠.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적은 데다가 일상생활이 매우 분주하죠. 여러분, 이게 한국 문화 중에 특징 중에 하나인데 9 to 6 들어보셨나요? 9 to 9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일을 하는 게 보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었어요. 유럽 같은 데에 보면은 노동의 시간이 아침 9시에서 시작해서 오후 한 3시나 5시만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노동 요건의 개선이 많이 됐지만, 뭐 여전히, 그리고 이전에 어떤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노동 분위기는 9 to 9이에요.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 9시에 일을 끝내는. 그러면 여러분 아침 9시에 일 시작해서 저녁 9시에 일이 끝나면은 뭐 언제 놀이를 할 시간이 있겠어요? 밥 먹고 식사하고 쉬고 잠자는데 바쁘지. 그러니까 자, 도시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놀이 변화는 놀이의 패턴은 되게 개인적인 플레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플레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 사회로 넘어와서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거의 이제 요즘은 놀이를 즐기죠. 그러니까 예전의 놀이하고는 아예 이게 그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놀이에서는 그 스타일이 뭔가 그 스타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스타일이 뭔가 찾아가는 데 있다면은 오늘날의 놀이는 다소 오늘날의 놀이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도시에서의 놀이는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막 찾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지방은 다르죠. 지방은 그 고장에서 잘나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자라고 가족들도 대가족이에요. 뭐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같이 지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직업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도 지방이라고 했을 때에는 도시에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지역 잡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잡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방은 대체적으로 이제 농업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농경 문화. 그래서 농경 문화가 유행이죠.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그 고장에서 출생한 사람이 많고 선조 때부터 같은 토지에 살고 같은 직업을 따르는 것을 관습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조가 남긴 습관을 지키는데 충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그들은 이유 없이 전통적인 놀이를 폐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수적인 심리가 작용해서 민속놀이가 잘 고수가 되고 행해지고 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가 되냐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신라시대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거쳐서 민속놀이라는 게 트래디셔널 엔조이가 계속 계승되어 왔잖아요. 근데 오늘날 급격한 도시화가 되면서 그런 엔조이한 어떤 트래디셔널 엔조이 플레이, 그러니까 민속놀이를 도시에서는 즐기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연 환경도 이제 달라졌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동원이 돼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개인적인 생활과 바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도시에서 그러한 민속놀이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컨트리에서 이 민속놀이만 지방에서만 거의 성행이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양태를 띠게 됐다. 자,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게 민속놀이의 종류 같아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컨템포러리한 엔조이 플레이가 말달이 된 거고, 반대로 지방에서는 컨템포러리한 게 아니라 트래디셔널 엔조이 플레이가 발달이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대화가 되어진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이 시티와 컨트리의 차이에 따라서 이 엔조이 플레이, 놀이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됐다. 이렇게 조금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속놀이의 종류를 좀 더 이제 좀 구분해 볼 텐데, 생활 환경에 따른 놀이 아까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이 지금 사진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지역에서 행사처럼 하는 거예요. 정월대보름이라고 그 한국에 이제 보름달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밤에 그러니까 이게 천체에서 이게 달의 흐름이 아주 선명한 거를 얘기하는데 보름달이 뜨게 되는 어떤 날 그런 부분이 정월대보름이라는 어떤 절기와 행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절기와 행사를 나타낸 정월대보름에 이렇게 하늘을 밝히는 그 횃불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에 이제 송진을 묻혀서 횃불을 만들어요. 그래서 밤의 시간을 밝혀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끼리 어떤 가족의 건강이나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안녕, 회복, 행복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놀이가 발달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월대보름이 되면 지방 사람들은 저녁 일찍이 동산에 올라가서 달맞이를 한다. 자, 횃불놀이 전에 달맞이가 있는데 달맞이가 뭐냐 하면은 자, 정월대보름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이 한 달의 중심에 달이 보름달이 더 이상 그만큼 완벽할 수 없는 보름달이 뜨는 날 그걸 정월대보름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뭐 천체의 주기상 찾아오는 날이겠죠. 그렇게 찾아오는 날일 때 지방 사람들은 농업을 하니까 낮에는 농사를 짓고 자 이제 석양이 지고 저녁이 이제 돌아오죠. 해가 내려가죠. 해가 내려가면 달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일찍 저녁 식사하고 그 마을마다 있는 야트막한 야산들이나 동산이 있잖아요. 그 동산으로 올라가서 그 떠오르는 보름달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샤머니즘하고 엮여 있는데 이렇게 달맞이를 하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눈과 귀에 뭔가 애군이 떠나가는 그러한 이미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일찍이 동산에 올라가서 달맞이를 해요. 그리고 넓은 들판에 횃불 쌈놀이를 하나 이게 횃불 쌈놀이가 뭐냐 이제 그러니까 달을 맞이하면서
계속 동산에서 내려와서 아주 넓은 들판들을 이제 자리를 잡고 넓은 들판에 이렇게 송진에 기름에 불을 붙인 요 횃불을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횃불을 흔드는 어떤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횃불 쌈놀이. 근데 도시에서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지방의 민속놀이죠. 근데 도시도 정월대보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해서 여러분 보름달이 안 뜨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보름달이 뜬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정월대보름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도시에서는 그러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이렇게 넓은 곳에서 횃불을 들고 돌아다니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은 서울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넓은 들판이나 공원이나 광장이 있기도 어렵고요. 광화문 광장 정도 나가야지 이 정도 광장이 있는 거고 그냥 평소에 동산에 올라가서 보름달 보고 이렇게 횃불을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교통법규에 걸리거나 도시 생활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그게 넓은 장소도 구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얼마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놀이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속놀이가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엔조이 플레이는 그냥 노는데 국한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약간 그 교육적 정신을 본받는 거잖아요. 에듀케이션 스프레이셔를 교육적 정신을 본받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생활이라는 어떤 문명화된 컨템포러리한 그 컬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도시 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그 말이 좋아서 글로벌 스탠다드지 획일적이잖아요. 그 획일적인 게임, 뭐 획일적인 놀이, 획일적인 문화 그걸 즐기는 데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어떤 트래디셔널 엔조이 플레이가 이어져 내려오지 못하는, 계승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도시에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게 하나의 도시 문제이기도 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민속놀이가 생활 환경에 따라서 도시와 지방이 그 놀이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걸 좀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음, 자, 그리고 이제 그 직업에 따라서도 놀이가 좀 달라져요. 직업에 따른 놀이인데, 직업이 다르면 거기에 따라서 놀이도 달라지는 어떤 일들을 맞이하죠. 음, 예. 그러니까, 자, 직업이 뭘까요? 자, 이제 일단 도시하고는 약간 도시나 지방에서 그 도시는 배제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 얘기인데, 근데 지방에서도 이게 놀이의 어떤 종류나 특화가 되는 부분이 그 직업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부가 있고 농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 이렇게만 해도 직업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는 그 직업적인 특징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놀이 문화를 발달하는 경우가 꽤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예를 들어 볼까요? 정월대보름,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보름달 뜨는 명절, 어떤 그 천체의 절기예요. 정월대보름의 풍어놀이는 어민들에게는 중요한 놀이인데 그 반대로 농가에서는 관계가 없는 놀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풍어놀이가 뭐냐면은 그 지금 이 보이는 사진이 지금 풍어놀이를 즐기는 그 놀이패에 대한 어떤 이미지인데 풍어놀이가 이제 그 고기가 잘 잡히게 해주세요라고 그걸 기원하는 약간 샤머니즘적인 세레모니하고 섞여 있는 엔조이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물고기 잘 잡게 해주세요, 고기 잘 잡게 해주세요 하는 놀이를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현실 생활에서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나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풍어놀이가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한테는 중요한 놀이고 의식 같은 거겠죠. 근데 반대로 이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관계가 없는 놀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6월 달에 농악놀이가 있어요. 이게 농악놀이가 뭐냐면 농악이 이제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 어떤 풍류나 자신들이 있었던 그 노동의 고달픔을 풀어내는 서민 음악을 농악이라고 해요. 농악, 그 농업을,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벼농사, 뭐 쌀농사 그런 걸 지으면서 그 아픔과 애환을 쓸어내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해소형, 스트레스 매니지먼트형 엔조이 플레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농악놀이. 7월에 호미 씻기. 근데 이거는 농민들한테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반대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한테는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놀이의 특성,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서요. 그 놀이의 특성이 되게 특화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민들한테는 풍어놀이가 되게 중요한 놀이와 세레모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농민들한테는 그들의 해악과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농악놀이나 호미 씻기. 이게 호미가 이렇게 땅을 파는 도구인데요. 그래서 땅을 파서 과일을 뭔가, 그리고 뭐 고구마, 감자 같은 그러한 그 식물들을 채집하고 이제 추수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농구죠. 그러니까 이게 농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농기구가 농민들한테는 중요한 놀이인데 반대로 어민들한테는 관계가 없는 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와 같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의 민속놀이 중에는 국민 대다수가 행하는 일반적 놀이가 있는 반면에 직업적인 특수한 놀이가 있음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민속놀이 중에는 특별히 농사에 관계된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민들에게도 직업적으로 관계된 것도 아까 풍어놀이라는 게 좀 있었지만 이 농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시는 국가 안에서도 중국, 베트남, 일본에서도 농업 많죠. 농사 짓는 거. 그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놀이들이 많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월에 모 심기 놀이. 야, 모를 심는 것도 직업인데 참 이걸 놀이로 한다니. 그러니까 되게 풍자적이고 해학적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횃불쌈놀이. 이게 횃불쌈놀이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거하고 같아요. 횃불, 그러니까 정월대보름에 보름달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횃불을 돌리는 행동이 횃불쌈놀이고, 그다음에 줄다리기가 있어요. 줄다리기는 이렇게 크게 사람들끼리 패를 나눠서 줄을 당기는 거예요. 줄을 당겨. 그래서 힘이 조금 더 밸런스가 높은 쪽, 힘을 더 집중해서 잘 쓰는 쪽이 한쪽 편을 무너뜨리겠죠. 그게 줄다리기예요. 소 먹이 놀이. 이거는 소한테 먹이를 주면서 이렇게 누가 더 많이 먹이를 주냐, 뭐, 그리고 누가 더 많이 먹이를 먹냐, 뭐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요즘 말로 하면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자주 하는 그 먹방이라는 뭐 그런 거하고 같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농악놀이, 호미 씻기 놀이, 농기 뺏기 놀이, 차전놀이,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이게 농사하고 관계된 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농업국이었거든요. 지금도 농사 짓는 비중이 되게 높아요. 한국이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컨슈리에 내려가면, 시골에 내려가면 농사 짓는 농가의 그 면적이 산이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밭농사와 논농사, 농사에 관계된 것들은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농업국인 것만큼 농업과 관련된 놀이가 이 트레디셔널 민속적인 놀이에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환경과 그 환경에서부터 발생된 직업과 연관지어서 당연한 어떤 결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민속놀이의 종류에서 직업에 따른 놀이의 구분이고.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외래의 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 민속놀이 중에 외래.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수입된 놀이죠. 국가가요, 문화 교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일례로 아까 삼국시대에서도 백제하고 일본이 상당한 문화적 교류를 이루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교류를 한다는 건 그 놀이 문화가 역시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민속놀이라는 게, 자, 직업이나 그 땅이 갖고 있는, 한반도의 땅이 갖고 있는 자연 환경의 풍토로부터 비롯된 놀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전래되어 수입되어 온 놀이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같은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려 같은 국가에서 성행한 놀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불교가 이렇게 종교의 메인스트림이 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들, 그런 어떤 깨달음들, 그리고 그런 불교의 문화가 놀이하고 접목이 되는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외부에서부터 수혈된 어떤 놀이의 문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외래의 민속놀이들이 있는데 주로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4월 8일 날 놀이 중에 이게 관등놀이와 5월 단오놀이의 그네뛰기가 대표적인 중국에서 들어온 민속놀이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이게 그네라고 해요. 그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고 줄을 묶어서 그 두 줄 위에 몸의 중심을 잡고 양옆으로 움직이는 부메랑처럼, 그리고 아니면은 회전추처럼 움직이는 어떤 그런 스릴과 짜릿함을 즐기는 놀이가 그네뛰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 놀이가 한국에 들어온 거는 옛날부터 한국이 중국과 교류해서 중국에서 발달하고 발생했던 그 민속놀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한 결과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그만큼 문화적인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장벽이나 문을 닫아놓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열어놓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왔다. 이렇게 지금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놀이가 한국에 들어온 건 한국이 중국과 교통하여 중국에서 발달한 민속놀이를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네뛰기 말고 관등놀이 같은 경우에는 불교와 관계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수혈을 받아서 온 거니까 불교와 관계 있는 관등놀이는 한국의 놀이 중에 하나로 정착이 돼서요.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놀이가 놀이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일상의 그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영향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움직임까지 나타내고 있는 게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섭을 가지게 되는 것.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이유가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한국 국민의 신앙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결과다. 그리고 이런 민속놀이는 모두 음력에 행해진다. 음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또 달력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각자의 나라에도 고유한 달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태양력의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이. 근데 그거는 사실 서양력이잖아, 서양. 근데 음력은 뭐냐면 한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 날짜 체계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민속놀이가 모두 음력에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민속놀이는 어떤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민속놀이의 발생의 그 뿌리, 자취를 찾으면 최초의 대부분은 요 샤머니즘, 곧 어떤 신에 대한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찾는 마음, 신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그 놀이가 발생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러한 신앙들이 오랜 시간으로 이렇게 중첩되고 퇴적하고 쌓여가는 동안 자칭 어떤 본래의 기능을 잃고 새로운 시대의 해석의 데코레이션이 곁들여져서 의외의 방면으로 이제 발달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의외의 방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신을 샤머니즘적인 게 되게 엄숙하고 진지하잖아요. 이걸 놀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런 어떤 엄숙하고 진지했던 문화가 자꾸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의 어떤 유희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이징가라는 학자가 말하는 그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것으로 발달이 된 건데 그 시대의 해석과 새로운 데코레이션이 곁들여져서 의외의 발달해서 나중에는 제사로서의 신성한 세시 풍속의 놀이로서만 행해지게 됐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민속놀이는 오랜 옛날에 근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뿌리가 되게 깊은 거죠. 그래서 선조의 생활과도 관계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놀이는 민속놀이의 의의는 사회생활로부터 비롯되었던 어떤 그 단조로움과 삭막함을 벗어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윤택한 위안을 주고 있으면서 사회 조직이 늘 변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 조직의 변동에 따라서도 놀이 자체도 변해 오면서 그 사회의 시대상을 적절히 반영한다. 그래서 이거를 민속놀이를 통해서 그 시대의 생활상을 적절히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국의 민속놀이를 같이 들으면고 나누면서 그 시대의 생활상에 대해서 적절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문화답사의 기회를 얻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까지 저희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역사별로 민속놀이, 한국의 민속놀이 살펴봤고, 자,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직업별로, 환경별로 민속놀이의 그 종류와 의의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놀이의 종류의 실제적인 걸 좀 살펴볼게요.